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열립니다. 네, 관련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캠프 데이비드 많이들 이야기 들었잖아요. 여기서 열리는 정상회담 의미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 자체가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분명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별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공개 행사나 공식 행사는 하지는 않고 근데 그만큼 또 친밀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것은 1978년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의 백인 수당 그 수상과 네.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협상을 해서 이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중동 예. 평화의 아주 기본이 되는 예.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뭐 이미 알려졌습니다만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이번이 13번째인데 처음으로 이 단일 회담 성격으로 모여서 바로 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예. 네. 굉장히 뭐랄까요 조금 더 편한 상황과 또 이런 의전이 없는 상황에서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장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정상회의가 정말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게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례화, 제도화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한 4가지 정도가 이미 기대 성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첫 예.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예. 제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도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삼국 정상이 앞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이런 회담을 한다. 이제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예. 우리 그런 고위급 안보 그 담당자들이 또 1년에 만난다. 이런 것이 이번에 공동 성명에 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명문화되는 거죠. 물론 뭐 조약처럼 확실한 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명문화된 것은 삼국이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예.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한미일 협력에 가장 지금 근접하게 이 도전이 되는 것은 내년 미국 대선이거든요. 예. 대선 결과에 따라서 혹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죠. 다시 들어온다 하면은 이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제도화가 된 한미일 정상회담 기제가 있다면 그 안에서 한국의 입장 또 일본의 입장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예. 뭐 이건 미국에서도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 한일 관계도 지금은 정상화가 됐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한미일이 틀이 있다면은 그 안에서 또 한일도 같이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그 이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공동 문건 2건이 채택이 된다 이런데 내용은 어떤 건지 이건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지를 좀 뭐 설명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문건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미 얘기한 것처럼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다라는 네. 문건이 먼저 나오는데 뭐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테마별로 그리고 주요 협력 원칙을 얘기할 것이다. 아마도 그 우리 정부도 얘기하고 미국과 일본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가치인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 네. 그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할 때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자유무역이라든지 법치 그리고 항행의 자유, 힘을 통한 현상 변경 반대, 주권 존중. 이게 뭐 아주 기본적인 원칙인데 네. 이제 그런 원칙들을 다시 한번 한미일이 같이 공유한다. 이런 원칙들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불법 그렇죠. 침공으로 주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문서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문서는 이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가 흔히 보는 공동 성명 형태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구체적인 무슨 협의체 창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미일의 군사훈련이라든지 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좀 담길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예, 그렇군요. 네. 또 이번 정상회의가 이제 쿼드를 뛰어넘는 안보 협의체로서 이제 첫 발을 때리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나토와 비견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쿼드보다 더 밀접한 협의체가 될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쿼드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들어가 있는데 예. 인도가 좀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네. 사실상 협력은 제한되고요. 예. 또 쿼드는 일정 수준의 딱 그 의제만 갖고 다루는데 이 예. 한미일은 이미 얘기 나온 것처럼 안보 예. 문제 또 경제 안보 문제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이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굉장히 다양하고 예. 포괄적인 의제를 다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쿼드보다 이번 나오는 내용을 봐야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밀접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나토와 비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 이미 이 한미일을 뭐 준 동맹, 예. 삼각 군사 동맹이라고 얘기하는데 동맹은 절대 아니고요. 이것은 안보 협의체고 또 안보를 넘어서 경제나 다른 부분을 다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나토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군사 동맹입니다. 예. 나토 5조에 따라서 나토의 회원국 중에 한 곳만이라도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국가들이 모두 예. 같이 연합해서 대응을 하는데요. 한미일이 그렇게까지 군사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북한학 교수니까 이 예.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이 좀 깊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북한이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도발할 것이다, ICBM 발할 것이다, 이런 뭐 보고를 국회에다 했어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북한은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이걸 보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북한이 ICBM 최근에 이제 화성 18이라 해서 고체 연료 추진 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예. 수 있는 미사일 체계인데 이건 예. 매우 위협도가 큽니다. 그렇죠. 이 미사일을 2번 쐈는데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려면 예. 수차례 더 쏴야 되는 거고요. 그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 이게 좀 우려되는데 이렇게 한미 또 한미일이 이런 정상회담을 하거나 아니면 한일이 그런 연합훈련을 하는 기간 도중에 이전에는 북한이 도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게 끝나거나 그 전에 했는데 예. 작년 11월부터 북한이 그 기간 중에 도발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미일 안보 협력 이 정상회담 기간 중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그만큼 이 한미일이 모여서 하고 있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아. 역으로 보면 예. 이만큼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억제 능력,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의 효용성을 낮추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북한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달에 워싱턴 예. 선언이 나왔을 때 예. 그 선언이 나오자마자 가장 북한의 입장에서는 높은 수준인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비판을 하고 신경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부담을 갖고 있다. 그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예. 외교부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중국의 반응은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물론 뭐 좀 안 좋은 반응, 예를 들어서 소집단을 만들고 있다 이제 그런 반응이 공식으로 나왔는데 네. 다른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거친 반응은 아닙니다. 물론 중국도 최종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예. 예. 근데 이번에 뭐 대통령실이 우리 이미 밝혔습니다만 중국이라는 주어가 들어가는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는다. 이게 작년 11월 프놈펜 선언에도 그 마찬가지였거든요. 물론 내용을 보면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중국이라는 주어를 쓰지는 않겠다 얘기를 하니까 네. 또 중요한 것은 공동성명에 어떤 표현들이 담기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중국의 반응의 정도를 좌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하는 게 이제 예. 인권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6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 공개 회의까지 열었어요. 회의하고 인권 문제도 이야기하고 북한이 자극이 되지는 않을까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 얘기하고 윤석열 정부가 전 매우 중요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납북자 문제 예. 그 문제도 얘기를 하고 또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도 납북자 문제가 있으니까 예. 다 인권에 관련된 문제죠. 안보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예.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데 그건 명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보리는 중요한 이 안보의 문제를 다루는데 예. 북한 인권과 북한이 하고 있는 핵 개발은 서로 뗄래야 뗄 수 네. 없는 그런 그 관계가 있는 거죠. 이번에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와 주민들의 경제를 위해서 써야 할 비용을 활용해서 이것을 핵 개발에 쓰고 그렇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황정국 대사도 뭐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네.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도 안보리에서 계속 다뤄져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